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이라스트 온라인 랩 세미나를 맡게 된 가천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 전공 석사과정 김은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딥시크 V2 A Strong Economical and Efficient Mixture of Expertual Language Model 이라는 논문입니다. 최근 딥시크 R1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 성능이 많은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R1 모델의 기반이 되는 딥시크 V2에 대해서 이번 랩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 분야가 LLM이 아닌 만큼 LLM에 대해 딥하게 나누진 않겠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이 딥시크 V2의 컨트리뷰션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누지 않고 어떠한 부분이 컨트리뷰션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멀티-레이텐트 어텐션, MLA라고 불리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줄여서 DRPE라고 하는 Decoupled Rotary Position Embedding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딥시크 MOE, 이 MOE라는 건 Mixture of Experts인데 최근 대형 LLM 모델에서는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V2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MOE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데 좀 더 경제적으로 학습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사용한 강화학습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 MOE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 시퀀스가 들어오면 RMS 노멀 레이어를 거쳐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이후에 이제 멀티헤드 라텐트 어텐션 MLA를 거쳐서 어텐션 연산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입력 들어왔던 인풋이 다시 합쳐진 이후에 다시 RMS 돔 레이어를 거치고 이후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딥시크 MOE라는 이제 딥시크 AI에서 개발한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를 사용해서 더욱더 컴퓨테이션 이피션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연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MLA 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LLM 모델들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는 모듈을 사용해서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토큰에 대해서 여러 헤드를 통해서 어텐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헤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각도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토큰을 샘플링해서 어텐션 연산을 할 때 그럼 기존에 앞에 있었던 토큰의 키 밸류 값을 계속해서 캐싱해서 저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KV 캐싱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자세한 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KV 캐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연산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I am eating an apple 라는 이 문장이 있을 때 저희는 지금 I am eating on 까지만 알고 만약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했을 때 먼저 이 I am eating on에 대해서 각 단어에 해당하는 토큰의 키와 밸류를 연산하는 과정이 먼저 수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게 될 이 빈자리에 대한 단어를 저희는 샘플링해서 앞에서 구한 키와 밸류 값을 가지고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I am eating on 이 앞에 네 단어의 키와 밸류 값을 계속해서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만약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 시퀀스 토큰들의 키와 밸류 값을 저장하는 KV의 캡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퀀스가 각각 길어지고 점점 학습이 길어진다면 이제 배치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또 문장의 길이, 이런 시퀀스의 길이를 제한하게 되어서 보틀넥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V 캐시의 사이즈는 주로 어떻게 구하냐면 배치 사이즈, 차원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 그 E는 키, 밸류 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연산한 헤드의 수, 그리고 시퀀스의 길이, 그리고 해당한 피처의, 그래서 KV 캐시는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KV 캐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틀넥 현상으로 연산의 효율성을 저하하게 합니다. 네, 딥시크 V2에서는 앞서 말한 그런 KV 캐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우 랭크 키 밸류 조인트 컴프레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먼저 T번째 토큰에 어텐션 인풋 HT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존엔 여기서 쿼리 키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WQ, WK, WV 같은 행렬을 곱해주는데, 여기서는 WDKV라는 조금 다른 행렬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WDKV를 곱하게 돼서 나온 이제 CKV, T라는 행렬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행렬을 저희는 이제 레이턴트 매트릭스라고 저희는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매트릭스의 기능이 뭐냐면, 이 레이턴트 매트릭스는 간단히 말하면 이 키와 밸류가 다운 프로젝션 되어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이턴트 매트릭스만 있으면 저희는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준다면 키와 밸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WDKV, WK, WUV는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구하는 매트릭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토큰에 대해 샘플링을 해서 연산을 할 때는 이 레이턴트 매트릭스 하나만 캐싱을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로우 랭크 키 밸류 조인트 컴프레션의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인퍼런스 시에 별도로 키와 쿼리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WQ, 즉 쿼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된 WQ new를 사용하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아웃풋을 구할 때 곱해준 행렬인 WO 대신 이러한 행렬을 구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인퍼런스 시에 키와 쿼리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이 WUK, 즉 키에 대한 어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 쿼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매트릭스에 녹아들 수 있고, 그리고 밸류에 대한 어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 아웃풋을 구할 때 곱한 매트릭스에 녹아들 수 있으니 우리는 키와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연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논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습 시에는 기존의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과 동일하게 쿼리를 구한 쿼리 매트릭스를 학습을 해주고, 키 매트릭스와 밸류 매트릭스를 학습을 해주는데,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그냥 키 매트릭스가 아니라 업 프로젝션 키 매트릭스와 다운 프로젝션 키 매트릭스의 곱으로 학습을 해줍니다. 또한 밸류 매트릭스에서도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와 다운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곱으로 같이 학습을 해주면서 마지막 아웃풋 매트릭스도 학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그냥 이 쿼리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된 쿼리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이 새로운 쿼리 매트릭스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키는 직접적으로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매트릭스 먼저 보면, 아웃풋 매트릭스 역시 바로 학습되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밸류에 대한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와 다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줌으로써 이런 WO, new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밸류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랭크 키 밸류 조인트 컴프레션을 사용하면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RO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딥시크 V2에서는 기존의 ROP 방법이 아닌 Decoupled Rotary Position Embedding 이라는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Decoupled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Rotary Position Embedding을 사용을 하는데 Decoupled, 분리해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P, 이제 이 Decoupled ROP는 여기 보이는 어텐션 모듈의 연산의 초반부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시퀀스 내 토큰의 순서 정보를 담아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P는 기존의 다른 포지션 임베딩 방법들과 좀 다르게 이제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벡터에 위치 정보 벡터를 직접 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ROP는 그거와 다르게 회전 변환을 통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회전 변환을 통해서 포지션 임베딩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ROP 논문에 있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입력 시퀀스로 Enhanced Transformer with Rotary Position Embedding 이라는 이 문장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로 들어온 단어는 enhanced입니다. 그럼 이제 이 enhanced가 입력 토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쿼리 매트릭스와 키 매트릭스를 곱해주어서 쿼리와 키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ROP에서는 이 두 개의 차원씩 짝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와 키가 각각 128차원이다 하면 두 개의 차원씩 쌍을 지어주겠죠? 그럼 총 64개의 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이 짝지어진 것마다 세타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원마다 각기 다른 회전율 세타 값을 주는데 그냥 서로 다른 세타 값만큼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enhanced라는 단어가 이 시퀀스에서 몇 번째 포지션하고 있는지 이 인덱스도 같이 곱해 주어서 이 값만큼 벡터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밑에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128차원이었으니까 아까 그 이제 64개의 쌍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런 64개의 쌍 128차원의 포지션 인코디드 쿼리어 키, 이 인핸스드에 대한 포지션 인코디드 쿼리어 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먼저 저희가 이런 포지션 값을 곱해줌으로써 이 시퀀스 내에 각 단어들의 위치 정보가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어 간의 거리, 즉 단어의 그 임베딩 공간 상에서의 그 거리 역시 각기 다른 각기 다른 회전율로 곱해주면서 다른 포지션의 값을 곱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임베딩 공간에서의 단어 간 거리 정보도 유지가 됩니다. 네. 하지만 딥시크 V2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ROP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MLA 방법에서는 이런 키에 대한 어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새롭게 정의되는 쿼리 매트릭스에 녹아들게 해가지고 직접적인 값들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ROP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쿼리와 키의 위치 정보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 식에서 같이 저희가 레이턴트 벡터에다가 어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줌으로써 이러한 키를 구했을 때 이 키에 ROP를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이 ROP를 하는 행렬이 이제 회전을 하면서 같이 곱해진 행렬이 이 어프로젝션 매트릭스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키에 대한 어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새롭게 정의되는 쿼리 매트릭스에 흡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추론 시에 이제 기존 MLA 방식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키를 미리 계산해서 저장을 할 수가 없고 이전 모든 키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딥시크 V2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커플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뭐냐면 쿼리어 키를 디커플드 분리해가지고 분리한 두 개의 키에서 한쪽 쿼리에는 그대로 값이 들어가고 또 한쪽 쿼리에는 ROP를 적용을 해가지고 포지션 임베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분리된
레이텐트 레이턴트 팩터에서 나오지 않은 키는 ROP를 적용해서 포지션 임베딩을 하고, 또한 그 레이턴트 벡터를 통해서 나온 키 값에서는 이제 그대로 값이 들어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키 커리와 별도로 ROP 정보를 가진 키와 커리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시에는 이 ROP를 적용해야 되는 이 키 값을 또 별도로 저장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이 MLA의 장점, 즉 차원을 줄여가지고 키와 밸류에 대해서 레이턴트 벡터로 저장하고 쿼리까지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디커플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어텐션 연산 이후에 RMS 놈 레이어를 한번 거친 이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딥시크 MO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 MOE에 대해서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안에 이런 딥시크 MOE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엑스퍼트, 즉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 모델들이 있어서 이제 각자가 전문화된 분야로 세분화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hared expert가 있고 또 routed expert가 있는데 shared expert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익스퍼트들이 공유하는 익스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라우티드 익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특정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익스퍼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시크 MOE에서 중점을 둔 것이 뭐냐면 이런 라우티드 익스퍼트가 각자 전문된 분야로 세분화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 가능한 세분화해서 학습시키기. 그리고 또한 shared expert와 routed expert 사이에 지식이 중복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 딥시크 MOE의 최대 목표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하면 이제 지식의 중복성은 줄어들면서 최대한 세분화해서 학습했을 때 이제 각 모델 간에, 각 익스퍼트 간에 중복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시크 MOE의 구체적인 소식과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H'T는 이제 이 FFN,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최종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UT는 이 FFN에 들어오는 인풋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식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각 레이어마다 이제 그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라우티드 익스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I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라우티드 익스퍼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I번째 라우티드 익스퍼트의 센트로이드, 즉 중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벡터의 중점, 매트릭스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인풋으로 들어온 토큰과 이제 내적을 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저희는 이 SIT를 토큰 익스포트 어페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과 인풋으로 들어온 토큰이 이 익스포트와 얼마만큼 친화적인지, 얼마만큼 친밀한지, 그래서 이 토큰이 이 익스포트를 통해서 연산을 했을 때 최적으로 연산을 하는 그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GIT, 이 GIT는 이제 I번째 익스퍼트의 게이트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밸류인데, 이제 아웃풋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당 토큰에 대해서 여러 익스퍼트들에 대한 이런 어페니티 점수를 구했을 때, 과연 탑 K, 즉 최상위 K개의 익스퍼트에 해당 익스퍼트가 속하는지에 따라서 속하지 않으면 0, 속하면
앞서 건 어페인티 점수를 이 게이트 밸류로 곱해줘서 이제 라우티드 익스퍼트에서 나온 아웃풋과 곱해져서 가중합을 하는 방식으로 구해주고, 또 이제 쉐어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익스퍼트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쉐어드 익스퍼트들을 거쳐서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서메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비트포워드 네트워크 인풋으로 들어간 토큰까지 합을 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내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보여드렸던 아키텍처 그림을 보면 다양한 라우티드 익스포트들이 병렬로 패러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라우티드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디바이스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딥시크 MOE에 각 익스포트마다 세분화돼서 학습을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활성화된 익스포트들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사이에서 드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딥시크 V2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서서 말했던 탑K 셀렉션에서 좀 더 나아가서 먼저 앞서서 말했던 토큰 익스포트 어페니티 스코어가 높이 있는 익스포트들이 존재하는 디바이스를 M개를 먼저 고르게 됩니다. 이 M개의 디바이스를 고르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탑K 셀렉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더욱더 불필요하게 활성화되는 디바이스의 수와 그 익스퍼트의 수를 줄여줌으로써 그 익스퍼트 간에 드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M, 즉 디바이스의 개수가 3 이상일 때 이제 그냥 아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탑K 라우팅과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이런 탑K 셀렉션 이외에도 어, 서로 각기 다른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익스포트들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 측면에서 추가적인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로스는 익스포트 측면에서 정의된 거 하나, 디바이스 측면에서 정의된 거 하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정의된 거 하나, 이 세 가지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익스포트 레벨의 밸런스 로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밑에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토큰에 대해서 현재 한 시퀀스의 전체 토큰에 대해서 i번째 익스퍼트와의 어페니티 스코어를 평균 낸 것입니다. 네. 이 FI 같은 경우에는 네. NR은 이제 전체 라우티드 익스퍼트의 수고 분모에 있는 KR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 라우티드 익스퍼트의 수, 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풋으로 들어온 시퀀스 내 토큰의 수입니다. 이 뒤에 있는 펑션은 indicate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1,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0을 아웃풋으로 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큰 t가 export i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토큰 3개가 export i를 선택을 하면 이 서메이션 안에 있는 값은 총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fi와 pi를 이제 곱한 다음에 합을 해서 앞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곱해줘서 익스퍼트 측면의 밸런스 로스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제 디바이스 측면에서도 이제 앞서 봤던 PI와 비슷한 PI 프라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라우티드 익스퍼트들은 D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각 그룹들은 하나의 디바이스에 디플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바이스는 하나의 그룹에 라우티드 익스퍼트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그룹 내에 있는 이제 익스퍼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어피니티 스코어를 서메이션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fi 프라임 역시 인디케이트 펑션을 통해서 구한
FI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평균을 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PI 프라임과 가중 합을 하여서 디바이스 레벨의 밸런스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커뮤니케이션 밸런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각 디바이스 간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양이 제한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특정 디바이스에 다른 디바이스들보다 더 많은 토큰이 몰릴 시에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효율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로스도 앞선 두 가지 로스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PI 프라임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그룹 내 토큰 익스퍼트 어페인티 스코어를 전부 합해버린 방법이고요. FI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 시퀀스 내 토큰들이 i번째 디바이스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인디케이터 펑션의 합에 전체 그룹의 수 D, 그 M은 처음 어페인티 스코어를 높게 받은 익스퍼트가 있는 디바이스의 수, 그 이 T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퀀스 내 토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중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3를 곱해서 커뮤니케이션 밸런스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밸런스 로스를 사용했을 때 각 디바이스들은 최대로 많아봤자 MT개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른 디바이스들로부터 전송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각 디바이스들은 이제 최소한 MT개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각 디바이스들은 대체적으로 MT개, 이제 여기서 말한, 네, M은 그 어피니티 스코어를 높게 받은 익스퍼트가 있는 디바이스들의 수고, T는 해당 시퀀스 내 토큰의 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 디바이스들이 평균적으로 MT개의 히든 스페이스를 가게 돼서 어, 이러한 히든 스테이츠들이 각 디바이스에 너무 적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많지 않게 이제 평균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딥시크 V2에 적용된 강화학습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시크 V2는 SFT, 즉 요즘 많은 대형 LLM 모델에서 활용하는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기법 이후에 이제 유저들의 선호도에 좀 더 맞게 모델을 튜닝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 V2에서 사용하는 강화학습 기법은 GRPO,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룹핑 릴레이티브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뭐 TRPO도 있고 PPO도 있는데 왜 GRPO를 썼냐라고는 물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RPO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는 그런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그런 PPO, TRPO와 같이 우리가 이제 폴리시를 근사해서 구하는 건데, 이 가운데 이때 폴리시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 나오는 크리틱 네트워크를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폴리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액션 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내주는 네트워크이고, 크리틱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냐? 비평가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내보낸 액션이 얼마나 좋은 액션인지에 대해서 추정해서 값을 내어주는 네트워크가 크리틱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폴리시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는 흔히 사이즈가 동일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만약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연산이 돌아간다는 건 그 가운데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가 들고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GRPO는 어떻게 하냐? 크리틱 네트워크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액션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룹들 간 이제 전체 액션을 그룹 지어서 내보내는데 이 그룹들 간의 스코어를 비교함으로써 아,
이 액션은 전체 이 그룹에서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크리틱 네트워크를 대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RPO, 이 그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듯이 하나의 질문, Q가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타임 스태프 이전, 그러니까 즉 이전에 업데이트가 된 이 폴리시를 가지고 총 G개의 아웃풋을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플링한 이 G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 이제 얼마나 이 그룹 안에 액션들이 각 액션들이 전체 이 그룹 안에서 얼마나 좋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 GRPO 코스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해준 방향으로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GRPO 같은 경우에는 크리틱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액션이 얼마나 좋은 액션인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얼마나 좋은 액션인가를 이런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에선 흔히 이 대문자 A로 표기하는데 이걸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이 어드밴티지는 원래 다른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틱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추정치를 내보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G개의 액션을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개의 액션이 있다는 건 그에 대한 리워드도 G개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G개의 리워드 중 만약 i번째 리워드가 얼마나 좋은 i번째 리워드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저희는 i번째 액션이 얼마나 좋은 액션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그룹 G개의 그룹의 리워드에 대해서 i번째 리워드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어드밴티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별도의 무거운 크리틱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계산의 효율이랑 계산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강학습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GRP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강학습 기법으로 모델을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학습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딥시크 AI 팀에서 이전 논문에서 밝혀낸 사실인데, 본인들의 모델이 리즈닝 데이터, 즉 코드, 수학과 관련된 프롬프트로 학습을 했을 때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과는 좀 다른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코드와 수학 같은 프롬프트로 학습을 한 경우에는 학습 전반에 걸쳐서 이제 트레이닝 스텝에 긴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능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모델의 성능이 학습 기간 내내 꾸준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고자 이들은 투 스테이지로 나눈 학습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즈닝 얼라이먼트, 두 번째는 휴먼 프리퍼런스 얼라이먼트입니다. 먼저 코드와 수학 같은 리즈닝 태스크들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 이 RM 리즈닝이라는 모델의 피드백을 통해서 폴리시 모델을 최적화하는 이런 리즈닝 얼라이먼트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으로 모델에서 아웃풋 액션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RM 리즈닝을 한번 거쳐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리워드를 구하는 방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쓰는 것 자체가 유저들의 선호도, 유저들이 이 답변을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학습되는 모델의 피드백을 받아서 리워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먼저 RM 헬프풀은 얼마나 도움이 된 답변이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한 모델, RM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었는지에 대해 학습한 모델이고, 이 RM 룰 같은 경우에는 규칙 기반으로 학습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가중 합하여 가지고 리워드를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강화학습 기법으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구 분야가 LLM이 아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제 아래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